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청소년 정책과 우리 마을 교육 나눔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담당할 대구 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 상담학과에 재직 중인 강영배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될 주제는 주로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구 지역에서 실시 중인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이제 관계자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을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 정책과 어떤 연결되어서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이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정책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엔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기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청소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향후 청소년 정책의 어떤 방향과 이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지향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정책의 변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에서 중요한 건 이제 법과 제도거든요. 결국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법과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천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이제 법령, 행정, 조직,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중장기 계획을 말합니다. 참고로 중장기라 하면 우리가 정책론에서는 3년 또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을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시기별로 어떤 정책의 기조라든지 그 시대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적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나름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표시를 해둔 것인데요. 일단 80년대는 청소년 정책이 문제 청소년 중심으로 이제 접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청소년이 청소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문제 청소년들이죠. 즉 사회에서 정해놓은 규범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는 일탈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주된 청소년 정책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체육부 산하의 청소년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991년도에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는 청소년 기본법의 제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이 추진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청소년 육성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이제 육성법은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이나 조직이라든지 예산 등등의 내용들이 실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91년도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정책 추진을 위한 어떤 정책 수단이나 조직이라든지 인력, 예산 등등이 청소년 기본법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바로 청소년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이 청소년 지도사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유스 청소년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일하는 전문가라서 유스워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유스워커를 이제 우리말로 바꾼 게 청소년 지도사이거든요. 이걸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자격을 제도를 만들어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된 이제 전문 인력으로 이제 청소년 지도사를
실은 설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청소년 정책은 수련 활동이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참고로 이 수련 활동은 우리가 화랑도에서 실은 이 개념을 차용을 한 것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화랑도에서 우리가 낭도를 를 대상으로 해서 이 낭도들이 자연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즐기기도 하고 신체도 단련하기도 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실은 그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 그런 제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련 활동을 실은 90년 초기에는 청소년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련 활동은 주로 학교보다는 학교가 아닌 학교 바깥 야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련원, 청소년 정책 그러면 수련원에서 다양한 실은 집단 차원의 활동들을 많이 연상하게 되실 텐데요. 그 출발점이 90년대 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 기본법에는 국가는 5년 단위로 매 5년마다 청소년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리 여기서부터죠. 제1차 청소년 육성 기본계획, 그 당시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육성이었기 때문에 그 육성 5개년 계획을 93년도부터 5년 단위로 이렇게 세우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청소년 보호법이랑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실은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해함이라면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환경을 우리가 유해 환경이라고 했고요. 주로 보면 술, 담배,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업소들, 주로 소위 말하는 술집이라든지 캬바레라든지 아니면 도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유해 환경으로 보고 청소년들의 출입이라든지 고용을 금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실은 매체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청소년 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들어서면 청소년 성보호법이라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드는 법이고요. 2000년에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아동도 포함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통상 우리 줄여서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성을 보호하는 거죠. 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죠? 정말 성이라면 청소년들이 실은 물론 단순히 남성 여성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생리적 개념에서의 어떤 성을 주로 일컫게 됩니다. 그래서 성매매라든지 그 다음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지역 단위의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위기 청소년이라 하면 소위 말하는 가출을 했다든지 이런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가출이 결국은 흔히 말하는 성매매나 이런 걸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즉 부모님의 어떤 관계가 실은 안 좋아지면서 아니면 자녀와 부모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청소년이 가정으로서 실은 떠나는 즉 가출을 하게 돼 이런 상황들이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다음 이에 대한 어떤 사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가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 기본법을 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활동과 복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은 활동진흥법, 그 다음에 복지는 복지지원법으로 해서 청소년 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2004년도에는 조금 더 청소년 수련 활동을 실은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권, 즉 우리가 학교라든지 일상생활을 포함한 생활 전반의 어떤 영역으로 활동의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서 명칭도 수련 활동에서 활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도 복지적 관점에서 실은 다양한 우리가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참여가 됩니다. 그죠? 즉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청소년을 수동적인 어떤 이제 입장으로 설정하게 되었거든요. 이전에는요. 즉 지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이제 봤던 것들을 2000년이 되면서 이제 청소년 정책의 어떤 주도권은 이제 청소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이제 보급되면서 인터넷과 게임 중독과 관련된 어떤 청소년 이제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어떤 법 제도들이 이제 마련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 가장 최근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 그래서 실은 이제 다른 말로 지금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이 부적응하지만 이제 학교 그대로 머무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은 학교를 이제 그만두는 그죠? 중도 탈락하는 청소년들이 있죠. 이런 청소년을 우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 명명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을 주로 교육부가 담당할 것이냐 아니면 여성가족부, 뭐 여성부 또는 여성가족부가 되는데요. 가 이제 담당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실은 이제 지역에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상담복지센터들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맡는 것이 뭐 적절하다는 나름대로 합의가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은 이제 물론 이 시점 안 될 시점에는 보건복지부로 잠깐 이제 우리가 부서 명칭이 있다가 여성가족부로 실은 옮겨가야 됩니다만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주로 이제 담당하게 되고요. 아울러 이 시기에는 이제 수련 활동들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실제 도입됩니다. 이 사전 신고라 함은 신고는 실은 관할 구청에다가 소위 말하는 숙박을 한다거나 그 다음 활동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청에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안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면서 실은 이런 사설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수련 시설에서 이제 수련 활동을 하는데 실은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주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바다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곳들처럼 실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안전이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자체의 신고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2000년대 10년 무렵에 이제 이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 논의가 있다가 이제 다듬어져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된 게 2010년 이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놓인 것이 바로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아까 5년 단위로 국가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정책의 변경 과정을 한 7단계 정도로 나눠보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한 게 되는데요. 즉 보시면 내용들은 이제 청소년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가 출발은 그러니까 우리가 91년도에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된 시점부터 해서 그 다음 90년도 보호법, 청소년보호법, 활동진흥법, 복지지원법 등과 같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법 제도가 실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조직적으로는 여러 부서를 옮겨 다녔습니다. 내무부에도 있다가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의 청소년 보호위원회라는 이제 조직으로 있다가 보건복지부에 잠깐 갔다가 현재는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조직 체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중앙 조직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제 업무를 이제 조정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 정책은 이전 정부 때도 여성가족부가 담당을 했고 지금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 후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또 그죠 대통령을 이제 뽑게 되고 그 이제 새로운 정부가 청소년 정책의 정책적 효과성이나 효율성 등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과 같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게 할지, 아니면 뭐 별도의 이제 실은 이제 조직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중앙부서의 청소년 정책을 이제 옮길지는 그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7단계 쭉 나눴는데, 특징되는 사항이 역시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2000년제 들어들면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실은 이제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 놓게 됐을 때 이걸 조기에 발굴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입체적인 지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 2000년대부터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CYSNet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7단계가 되면 2000년 10년 이후거든요. 이 안전 문제가 키워드가 됩니다.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태안에서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캠프를 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이제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등등과 같이 우리 항상 이제 안전사고 쉽게 얘기하면 사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만 이제 실은 이제 주의가 좀 이제 부주의했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들을 통한 우리가 안전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대책이 이제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전 신고제, 즉 위험도가 좀 높다고 판단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인 각 지역의 관할 구청에 이제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련 활동 인증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요소를 이제 충분히 고려된 실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이제 인증을 해주는 인증에 대한 제도도 이제 지금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물론 안전의 문제는 계속 강조가 될 거고요. 아마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우리마을 교육 나눔 사업에 있어서도 실은 안전에 대한 메뉴를 이제 만들어서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하고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지금 이제 전달 체계, 어떻게 실은 이제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제 문제를 이제 실은 이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이 한 과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 기본계획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는 5년 단위로 이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제 5차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있고요. 제 6차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우리가 지금 6차 기본계획의 상황이 이제 놓여 있고요. 그래서 큰 정책 과제가 4가지입니다.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 이 4가지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들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세부 정책 과제는 이 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제 가장 첫 번째 들고 있는 게 역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정립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시민의식 감량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의식이라든지 청소년 참여의 다변화, 그 다음 청소년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기주도적 활동,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활동 성과 및 정보 공유 기반 마련 이고요. 그 다음 청소년 정책의 중심이 이제 지자체 단위, 지역 단위로,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자체 단위로 이제 청소년 정책이 실은 주체가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가 2011년이잖아요. 그죠? 2021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년이 이제 3년이 지났고 지금 4년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옮겨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여가부가 지난 이제 2010년 5월에 청소년 정책의 향후 100년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중심에 서고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즉 인터넷이라는 이제 매체는 이제 청소년 활동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매개체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은 앞으로 이제 나아갈 것으로 이제 보고요. 이건 큰 이제 변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4가지에 대해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참여가 이제 그 다음에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정책 과제가 4가지가 있는데요. 과제 또는 목표가 4가지가 있는데요. 맨 먼저 오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본인들과 관련된 내용, 정책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정책에 담아낼 것이냐 라는 것이 중요한 정책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주도성입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실은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는 전반에 그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중점 과제 12개는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교육입니다. 이제 진로 문제가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이제 실은 이제 과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화입니다. 활동을 어떻게 하면 다양화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시민 성장 지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참여 확대, 그 다음에 성장 지원 체계 등등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 물론 안전망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제가 이 강의는 우리말 교육 나눔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주민으로서 조금 더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정책 과제들이 우리말 교육 나눔과도 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청소년 정책의 해외 동향 및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정책이 실은 이제 출발점은 우리가 U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연합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960년대부터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에서 있었다고 보고요. 이때 이제 우리 연령 설정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엔에서는 청소년 세계 실전 프로그램이라는 데서 청소년을 유스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연령을 15세에서 24세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는 9세에서 24세까지 여자를 청소년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통상적인 국제기구에서는 대략 24세까지, 그러니까 청소년이 끝나는 시점을 24세까지, 출발점은 어리게는 이제 10세로 설정한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의 시점으로 설정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청소년 기본법을 우리가 앞에 말씀 1991년도에 이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우리가 청소년들은 주로 청소년 단체 활동의 중심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연맹이라든지 연맹,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카우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걸스카우트 등등의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이, 물론 이제 YMCA 등등도 있습니다. 그다음 불교 단체들도 있고요. 근데 이때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생이 주로 활동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수련 활동이 청소년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생을 이제 적극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이제 참여시킬 어떤 사회적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령을 우리는 이제 9세, 즉 초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을 졸업할 무렵 아울러서 이게 이제 만 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실은 이제 군대에 가서 복학한 학생들까지도 대략 청소년으로 이제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세에서 24세까지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도 청소년 연령을 시작한 연령은 10세에서 끝난 연령은 대략 24세까지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랑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그 일본어로 여기 있네요. 와카모노라고 해서 청년으로 이제 해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직역하면 젊은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청소년 연령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동복지법과 같이 아동에서는 여기 있네요. 소년이라 그래서 연령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18세 미만이죠.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이라고 칭하는데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0세에서 18세까지 잘 말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청소년에 해당되는 이제 용어가 와카모노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청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와카모노를 이제 번역할 때 문맥에 따라서는 이제 청소년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청소년으로 번역하고요. 그다음에 청년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청년으로 번역해서 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일본에서는 아동 청소년 육성 지원 추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연령을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고 이제 이 아동과 청년, 과까모드라는 용어가 이제 혼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문맥에 따라서 실은 이제 탄력적으로 연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을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쭉 본문에서 아동도 쓰고 청소년도 쓰고 이제 청년도 쓰면서 맨 뒤에 법 조문의 맨 뒤에 별표로 해서 통상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이라 하면 대략 몇 세에서 몇 살, 대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 5문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랑 조금 이제 접근법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서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SDGs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여기 있네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가지고 이제 청소년 정책도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여기서 17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빈곤 문제부터 기아 문제 등등, 그 다음에 물과 에너지, 물, 위생, 에너지 등등과 같이 사실 얘기하면 이제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도 청소년과 관련된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실은 이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정책적인 어떤 지향점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빈곤의 문제.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으로 가져오면 위기 청소년이 되겠죠. 즉,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빈곤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어떤 영양 섭취가 어렵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청소년의 어떤 정신 건강,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청소년들의 행복감, 그죠? 통상 이걸 이제 우리가 주관적 행복, 객관적도 있습니다만, 주관적인 차원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즉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한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교육 보장, 성평등 문제, 그 다음에 건강위생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의 고용 문제, 취업 문제도 그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력 있는 청소년 인프라 시설 구축. 즉 이제 보건력이 있는 건 뭐냐면 탄력적으로, 그죠? 청소년들의 위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설들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실은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정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들도 불평등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그죠?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도 이제 청소년들의 정책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들은, 즉 소위 말하는 우리 소년법상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범죄 소년하고 그 다음에 촉법 소년이라는 게 있거든요. 범죄는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질렀 청소년입니다. 그 다음에 촉법 소년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14세의 미만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세까지입니다. 이 자이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실은 이제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조금 더 처벌은 실은 완화하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있는 게 촉법 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자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들이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청소년 정책의 더 지속 가능한 목표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이제는 이제 청소년 정책도 각 지역, 각 국가 단위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지원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향성을 이렇게 보고 그 내용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